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고르던 밤, 남편은 병실 구석에서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장례식 첫날에도 그는 조문보다 회사 일정이 더 중요하다는 듯 고개를 들지도 않았죠. 그리고 발인 직전, 도영 씨는 복도에서 저를 불러냈어요. 이거 받아 서류 열어봐. 이혼 합의서야. 서명하고 도장 찍어. 지금 이걸 얘기한다고? 아버지 나가는 날에? 타이밍이 어디 있어? 서로 힘든 거 이제 그만하자는 건데. 시댁은 말했습니다. 이제 도영이 좀 챙기라. 할 일 해야지. 남편은 말했어요. 상속이라고 해봤자 뭐 집 한 채 남았겠지. 그들 모두 저를 불쌍하게 여겼어요. 아버지도 잃고 남편도 잃고 이제 가진 것도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아버지가 제게 남긴 건 집 한 채가 아니라 강남 빌딩 5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마음을 울리는 사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인생 사연관 이야기 시작합니다. 병실 천장은 밤늦게까지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혜진의 눈앞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박종태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얕은 숨을 고르게 내쉬고 있었고 마른 손등위로는 굵어진 핏줄만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죠. 의사가 저녁 무렵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나간 지는 이미 꽤 시간이 흘렀지만 그 말은 아직도 혜진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혜진은 의자에 잠시 앉았다가도 금세 일어나 이불 끝을 펴주고 산소줄이 꼬이지 않았는지 손끝으로 다시 살피곤 했죠. 창밖에서는 봄비가 낮게 깔린 채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었고 복도 끝에서는 야간 청소기의 작은 진동음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하며 병실의 긴 밤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 잔잔한 소리들 사이로 혜진의 심장 소리만은 오히려 더 크게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죠. 병실 한쪽 소파에 앉아있던 딸 은지가 조용히 몸을 일으켜 혜진의 옆으로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어머니를 향한 걱정이 더 크게 배어 있었죠. 엄마, 잠깐이라도 앉아요. 계속 서 있으면 허리 아파요. 혜진은 대답 대신 고개만 아주 작게 저으며 다시 물수건을 들었어요. 아버지 입가를 닦아주자 굳어있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듯 보였죠. 오래 강하다고만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작아지고 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쪽이 저릿하게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혜진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손등을 감싸 체온을 느끼려 했지만 손끝에 닿는 온도는 점점 차분하게 가라앉고 있었죠.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남편 김도영이 들어왔어요. 구겨진 셔츠 깃과 느슨하게 풀린 넥타이, 약간 흐트러진 머리칼은 그의 하루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보여주는 듯 했지만 표정만큼은 한없이 무심했어요. 하, 겨우 끝냈네. 오늘 보고서 마감이라 정신 하나도 없었어. 도영은 침대보다 먼저 의자부터 찾는 사람처럼 병실 가장자리 의자에 털썩 앉고는 길게 숨을 내쉬었죠. 혜진은 아버지의 이불을 다시 한번 올려 덮어주고 나서야 남편 쪽으로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아버지 오늘 좀 더 안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마음에 준비하라 하셨어요. 어렵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도영의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건조했어요. 뭐 이런 건 갑자기 악화되기도 하지. 그래도 당신 있으니까 되는 거잖아. 위로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벼웠고 상황을 모른다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무심한 말투였어요. 혜진은 그런 도영의 태도에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하게 식어 내려가는 느낌을 숨기기 어려웠죠. 도영은 상의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어요. 회사 대화방 알림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었고 그 사이로 농담 섞인 이모티콘도 보였어요. 그는 그 화면을 힐끗 바라보더니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다시 휴대폰을 껐죠. 내일 회의만 넘기면 좀 숨 돌리겠네. 회사 일이 워낙 쌓여서. 그의 말 속에서는 아버지를 향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피곤함만 가득 묻어나와 있었어요. 혜진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다만 아버지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다시 올렸죠. 심장박동기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울리며 병실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어요. 은지는 창가로 다가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은 병실 안의 공기까지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죠. 도영은 침묵이 불편한 듯 헛기침을 하고 의자에서 다리를 꼬아 앉았어요. 병원 냄새는 참 적응이 안 되네. 오래 있으면 더 피곤해져. 혜진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손등을 다시 감싸주며 오늘 밤이 정말 마지막이 아니기를 조용히 바라고 있었죠. 천장 조명은 야간 모드로 밝기를 낮췄고 아버지의 얼굴은 더 짙은 그림자 속에 잠겨가고 있었어요. 혜진은 그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병실의 공기마저 아주 천천히 식어가는 듯한 긴 밤이 이어지고 있었죠. 장례식장 로비에는 이른 아침부터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혜진은 입구에서 상복 매무새를 가다듬고 빈소 안내 표지판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아버지 이름이 적힌 작은 종이가 바람에 흔들리자 마음 한쪽이 쓸쓸하게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빈소 문을 열자 희미한 향 냄새와 낮은 조문 소리가 어우러져 있었고 조심스러운 발걸음들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는 병원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졌죠. 혜진은 조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로 돌아가며 깊게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버텨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죠. 도영은 이미 빈소 한쪽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모습에서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움직임에는 진심이 잘 보이지 않았죠. 그는 빈소 분위기보다는 시간에 더 신경 쓰는 사람처럼 시계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오늘 사람들 좀 많이 오나? 회사에서 연락이 또 올 것 같아서. 혜진은 남편의 말에서 조문에 집중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이 더 크게 담겨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굳이 그 감정을 말하고 싶지는 않았죠. 지금은 그런 여유조차 없었어요. 딸 은지는 빈소 맞은편 의자에 앉아 조용히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태도가 내내 마음에 걸리는 듯 했지만 혜진의 상태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죠. 엄마, 물이라도 조금 마실래요? 여기 너무 오래 서 있으면 힘들어요. 괜찮아. 손님들 오실 텐데 앉아 있으면 안 되지. 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등에는 작은 떨림이 남아 있었어요. 밤새 병실을 지키느라 잠을 거의 자지 못했지만 얼굴에는 단단한 기운이 자리 잡고 있었죠. 장례라는 현실을 직접 맞닥뜨리니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오전 조문객들이 한 차례 지나가고 난 뒤 시댁에서 몇 명이 들어왔어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 발걸음은 조심스럽다기보다 그냥 의례적이라는 느낌이 더 강했죠. 아이고, 큰일이네. 고생했지. 혜진은 인사하며 자리로 안내했어요. 신우이는 빈소를 둘러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표정에는 깊은 슬픔보다는 사소한 불편함이 더 크게 묻어 있었죠. 도영은 그제야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시댁 식구들 쪽으로 다가갔어요. 먼 길 오느라 힘들었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피곤과 무심함이 섞여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도 조문을 마치자마자 시간을 확인하며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신우이가 도영에게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정신 좀 놓겠네. 친정 쪽 일은 오늘까지잖아. 혜진이는 이제부터 도영이도 좀 챙겨야지. 그 말은 조문 인사보다 훨씬 또렷하게 혜진의 귀에 꽂혔어요. 은지는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고 손에 쥐고 있던 컵을 내려놓으며 가볍게 숨을 내쉬었죠.
혜진은 웃음인지 슬픔인지 모를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뚝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떠난 뒤 빈소에는 잠시 고요가 흘렀어요. 도영은 의자에 다시 앉아 다리를 꼬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회사에서 또 문제 났나 보네. 이따가 잠깐 나갔다 와야 할 수도 있어요. 혜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문객을 맞을 준비를 하며 작은 숨을 천천히 고르고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죠. 한마디라도 꺼내면 감정이 그대로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빈소 안조명은 낮게 깔려 있었고 향 냄새는 천천히 퍼지며 자리를 차분하게 채우고 있었어요. 종종 들리는 발걸음 소리와 낮게 이어지는 인사 소리가 흐르며 장례식장의 길고 무거운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빈소는 조문객들로 조금씩 붐비기 시작했어요. 혜진은 손님들을 맞으며 계속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반복했죠. 잠을 거의 자지 못해 피곤이 몰려왔지만 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자리라는 생각에 몸을 추스르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향 냄새와 사람들 목소리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눈꺼풀이 자꾸 무거워졌지만 혜진은 애써 고개를 들었죠. 도영은 빈소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화면을 껐다 켰다 반복하며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에게 눈인사나 짧은 인사말을 건네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인상을 줄 정도였죠. 조문은 언제까지 계속되지? 오늘 일정이 꼬여서. 혜진은 그 말이 무례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했어요. 지금 감정을 섞어 말을 내뱉으면 이 자리 자체가 무너질 것만 같았죠. 대신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을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조문객들이 잠시 뜸해지자 도영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빈소 밖 복도로 나갔어요. 혜진은 그 뒷모습을 무심결에 바라보았지만 별 생각 없이 다시 고개를 숙였죠. 몇 분이 지났을까요? 복도 끝에서 아주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 익숙한 목소리가 도영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혜진은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향이 놓인 탁자 옆을 정리하는 척하며 복도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도영이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낮은 목소리로 웃으며 통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아, 짜. 그거 웃기네. 아니 지금 좀 복잡하긴 한데. 응, 그 얘긴 이따가. 그는 주변을 살피듯 고개를 돌렸지만 표정에는 특별한 긴장감조차 없었어요. 그저 지겨운 시간을 잠시 벗어난 사람처럼 보였죠. 혜진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낯설다기보다 그래, 이 사람이 원래 이랬지 하는 실감이 조용히 밀려왔어요. 혜진이 빈소 안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을 때 딸 은지가 어머니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나도 들었어요. 바깥에서 통화하면서 웃고 있던 거. 괜찮아.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겠지. 혜진은 딸의 손을 가볍게 쥐며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동자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자꾸 번져오고 있었죠.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상처들이 그 한 장면으로 스며나오는 기분이었어요. 다시 자리에 앉은 도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휴대폰을 무음으로 전환해 바지 주머니에 넣고는 빈소 안을 슬쩍 둘러봤죠. 오늘 끝나고 장지 쪽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차는 몇 대 필요한 거예요? 혜진은 그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정말 모르고 있는 건가 싶었죠. 내일 새벽 출발이에요. 장지 쪽은 상조회에서 다 정리해놨어요.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고 곧 눈을 감으며 기대에 앉았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굳이 알고 싶지 않았죠. 조문객 한 명이 도영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아휴, 고생이 많으세요. 사위분도 걱정이 많으시죠? 뭐 정신이 없네요.
도영은 대답을 하면서도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혜진 눈에는 너무 쉽게 올라가는 표정으로만 보였죠. 그 웃음 하나가 마치 혜진의 마음에 깊게 선을 긋는 느낌이었어요. 혜진은 아버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단정하고 따뜻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 표정이 지금의 이 상황과 너무도 다르게 느껴져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파왔어요. 이 사람과 함께한 지난 시간 동안 내가 도대체 무엇을 붙들고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조용히 스쳤죠. 혜진은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꺼져가는 느낌이었어요. 도영을 보며 그래도 이 사람은 내 남편이니까라고 붙들던 마지막 기대마저 희미해지고 있었죠. 그 순간만큼은 앞으로 무엇이 오더라도 이 사람에게 기대어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눈을 뜨자 향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허공으로 희미하게 흩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처럼 느껴졌죠. 장례식 이틀째 새벽 빈소한 공기는 밤새 켜둔 조명과 향냄새로 피로가 가득 차 있었어요. 혜진은 장지 이동 준비를 위해 상조의 직원과 간단히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죠. 발인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조문객은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길이라는 사실이 실감나면서 손끝이 저릿하게 굳어지는 느낌이었죠. 그때 도영이 문 쪽을 가볍게 두드리며 혜진을 불렀어요. 표정은 급한 일도 슬픈 일도 아닌 사람처럼 담담했죠. 잠깐만 나와봐요. 할 얘기가 좀 있어요. 도영의 목소리는 발인 준비로 분주한 분위기와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어요. 혜진은 손에 쥐고 있던 장례식 명부를 천천히 내려놓고 도영이 서 있는 복도 쪽으로 걸어갔죠.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복도 조명은 낮게 깔려 있었어요. 도영은 주변을 살피더니 옆 주머니에서 얇은 회색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는 바깥쪽이 울어 있었고 구겨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이거 미리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래서. 도영은 말끝을 흐리며 봉투를 살짝 들어 보였어요. 혜진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심장이 크게 떨리는 느낌을 받았죠. 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절대 보고 싶지 않은 종류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버린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도영은 짧은 숨을 내쉰 뒤 봉투를 툭 혜진 쪽으로 던지듯 건넸어요. 봉투는 혜진 손바닥 위에 정확히 떨어졌어요.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죠. 천천히 봉투를 열어보는 동안 복도 벽에 비상등 불빛이 그녀의 손을 붉게 비추고 있었어요. 종이가 부드럽게 스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그 안에는 선명한 글씨 몇 줄이 자리하고 있었죠. 협의이혼 의사표시서. 그 단어가 혜진의 시야 한가운데를 크게 차지했어요. 순간 숨이 끊어지는 듯 가슴이 턱 막혔죠. 지금 이걸 왜 줘요? 아버지 발인 앞두고 이걸 얘기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고요해서 더 아프게 들리죠. 예상과 다른 반응 때문인지 도영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뻔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우리 오래 버티긴 했잖아. 당신도 알지? 서로 힘든 거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도영의 말투에는 미안함보다 이제야 말한다는 가벼움이 묻어 있었어요. 너무 오래 미뤄놓은 일을 드디어 꺼낸다는 사람의 태도였죠. 장례식이라는 상황조차 고려하지 않은 듯 했어요. 하필 왜 지금이에요? 왜 오늘이에요? 뭐 이런 일은 타이밍이 늘 좋을 순 없잖아. 게다가 당신도 알고 있잖아. 우리 사이. 혜진은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종이 가장자리가 손끝에서 조금 구겨졌지만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마음 한구석에서 무너진 무언가가 조용히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은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마주 서 있는 모습에 은지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혜진은 잠시 숨을 들이켰어요. 울음을 참고 있는 사람의 깊은 호흡이었죠. 아무 일 아니야. 들어가자. 은지는 그 말만으로도 거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손에 들려있던 봉투 자국이 아주 짧게 스쳐 보였기 때문이죠. 도영은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어깨를 돌리며 말했어요. 나중에 얘기 더 해요. 지금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요. 혜진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봉투를 가볍게 접어 손에 쥐고 빈소 쪽으로 걸어갔죠.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깊게 갈라진 틈을 조용히 감추고 있었어요. 빈소 문 앞에 다다르자 향 냄새가 다시 강하게 밀려왔어요.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혜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혜진은 아주 작은 숨을 내쉬며 자리에 돌아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혜진은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던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걸 조용히 느끼고 있었어요. 발인 준비를 위해 상조의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혜진은 손에 쥐고 있던 봉투를 가방 안에 넣고 향을 다시 피우기 위해 조심스레 불씨를 건드렸죠. 향 연기가 은은하게 퍼지자 가슴 안쪽까지 쓰라린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도영이 이런 일을 꺼내리라 예상 못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보내는 날만큼은 피할 줄 알았는데 그조차 기대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은지는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엄마 옆에 앉았어요. 혜진은 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지만 그 손을 선뜻 꽉 잡아주지 못했죠. 마음은 안아주고 싶었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또 무슨 소리 했어요? 됐어. 지금은 얘기할 때 아니야. 은지는 그 한마디만으로도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에서도 엄마의 움직임에서도 답이 모두 드러나 있었죠. 한참 동안 조문객들을 맞으며 시간이 흘렀어요. 도영은 계속 빈소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며 누군가와 통화를 반복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회사 일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화 내용에 작은 의문이 생겼어요. 그러던 중 혜진은 의도치 않게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도영의 낮은 목소리를 듣게 되었죠. 지금은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사람 많고, 나중에 갈게. 통화 내용은 짧았지만 말투에는 긴박함보다 사적인 여유가 더 묻어 있었어요. 나중에 갈게. 그 말 안에 묘하게 감정이 얹힌 느낌이 있었죠. 혜진은 숨을 들이켜며 고개를 돌렸어요. 추측일 뿐이었지만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순간이었죠. 오전 조문이 마무리되자 시댁 식구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장례식장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죠. 혜진아, 이제 좀 정신 차려야지. 아버님은 가셨지만 도영이도 챙겨야지. 혜진은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마치 내 자리 내가 채워라라는 말처럼 느껴졌죠. 의도가 어떻든 상처는 의도와 상관없이 도착하는 법이었어요. 그래도 도영이 고생 많았잖아. 회사 일도 바쁜데 여기까지 오고. 도영의 고생을 언급하는 말에 혜진은 살짝 시선을 내렸어요. 지난 이틀 동안 아버지를 지키며 잠도 못 잔 건 자신뿐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시댁 식구들이 빈소를 나서고 복도가 조용해지자 도영이 다시 들어와 의자에 앉았어요. 표정은 무미건조했고 조문을 마친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았죠. 사람들, 오늘은 많이 왔네요. 이 정도면 예의는 다 갖춘 거죠. 그렇겠죠. 대답을 내뱉는 동안 혜진은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건조함을 느꼈어요. 말 한마디조차 힘겹게 느껴졌죠. 그런 혜진을 보며 도영은 갑자기 말을 돌렸어요. 있잖아. 아까 얘기한 거 이혼 이야기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 서로 편해지려고 그러는 거니까. 혜진은 그 말을 듣고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요. 편해지자고. 누구를 위해? 어느 순간부터 도영의 말은 혜진에게 도무지 닿지 않는 언어가 되어 있었죠. 잠시 뒤 도영의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어요. 그는 화면을 보자마자 표정을 단번에 바꿨죠. 회사 연락이면 짜증 섞인 한숨부터 내뱉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나중에 연락할게. 지금은 좀, 이따 봐. 도영은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혜진 눈에는 그 짧은 순간의 표정 변화가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 표정은 적어도 회사 일에게는 보여준 적 없던 표정이었어요. 혜진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의 향 냄새가 더 진하게 퍼지는 듯 느껴졌고 마음속에서는 막연하게만 느끼던 의심들이 하나둘 모양을 잡아가고 있었죠. 추측이 진실이 되는 건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지금이 그 순간 같았죠. 도영의 태도, 분위기, 말투, 그리고 이혼 서류 봉투, 모든 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혜진은 천천히 일어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그 자리에 계셨지만 오늘따라 그 눈빛마저 멀게 느껴졌죠. 혜진은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결심을 다지고 있었어요. 무언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은 도영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나올 거라는 걸. 발인이 끝난 뒤 장지까지 이동하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와 산들은 흐릿하게 지나가고 있었고 혜진은 아버지와 함께했던 수많은 날들이 한 장씩 찢어져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죠. 차 안에서는 은지조차 말이 없었고 도영은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울리는 시간이었죠. 장지에서의 마지막 절을 마친 후 상조의 직원들이 절차를 정리하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혜진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숨을 들이쉬었죠. 마음속 어딘가에 비어있는 공간이 더 넓어지는 듯했고 그 자리에 차가운 공기가 천천히 차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정리됐지? 집으로 돌아가면 얘기 좀 하자. 도영의 말투는 무거운 자리가 아닌 불편한 일정을 마친 사람의 태도였어요. 그 말이 귀에 선명하게 박히자 혜진은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죠. 그 이상 대답할 힘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진의 폰이 진동을 울렸어요. 발인 직후라 조문객이나 친척일 거라 생각하며 화면을 확인했지만 낯선 번호가 떠 있었죠. 엄마, 받아요. 혹시 장례 관련해서 연락 온 걸 수도 있잖아요. 혜진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잠시 잡음이 지나간 후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들렸죠. 박혜진님 되시죠? 저는 미래법률사무소입니다. 고 박종태님 관련하여 상속 절차 안내드리고자 전화드렸습니다. 혜진은 순간 가슴이 툭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버지 이름이 다시 들려오자 방금 전까지 눌러 참았던 감정이 다시 밀려왔죠. 하지만 혜진은 목소리를 최대한 정돈했어요. 네. 제가 지금 장례 끝낸 참이라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우선 유품 중에 따로 전달해달라는 문서들이 있어 편하신 날 법무법인으로 방문 부탁드린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약하게 끄덕였어요. 전달받아야 할 게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을 더 무겁게 했죠. 아버지가 뭐 남기셨다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방문하셔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 전화로는 어렵습니다. 가능한 이틀 안에는 방문 부탁드립니다. 통화가 끝나고도 한동안 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손끝까지 얼어붙은 듯 방금 들은 말들이 귓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죠. 전달해달라는 문서, 방문,
중요한 내용, 단어 하나하나가 무겁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도영은 옆자리에서 슬쩍 혜진을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무슨 전화였어? 조문 온 사람인가? 혜진은 짧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상속 관련해서래. 법무법인에서. 도영의 눈이 아주 잠깐 커졌다가 평온하게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찰나의 흔들림을 혜진은 놓치지 않았죠. 상속, 뭐, 아버님이야 작은 거 하나라도 남기셨겠지. 집 정도? 혜진은 굳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도영의 태도는 여전히 가벼웠고 장례 직후인데도 상속 이야기를 듣고도 감정은 거의 없었죠. 은지는 조용히 앞을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혜진은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진, 위패, 조물록, 마지막 밤에 쓰던 수건들. 그 작은 물건들을 만질 때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묘하게 고요했죠. 아버지가 남긴 문서라는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절차용 서류가 아닐 가능성도 어렴풋하게 느껴졌죠. 그때 도영이 방문 앞에서 말을 걸었어요. 법무법인엔 언제 갈 건데? 나도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일단 저 혼자 다녀올게요. 변호사도 그게 낫다 그랬어요. 도영은 살짝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죠. 뭐, 알아서, 나도 바쁘니까. 말투는 담담했지만 어디선가 미묘하게 날카로웠어요. 방안을 정리하던 혜진은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오래된 사진 액자를 들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늘 그랬듯 나지막하게 웃고 있었죠. 그 미소가 오늘따라 조금 달리 느껴졌어요. 마치 너 혼자라도 잘 가라라고 말하는 듯 했죠. 그리고 그 순간 혜진은 알 수 없는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문서라는 단어 하나가 오늘 하루의 무너짐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예감이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법무법인을 방문한 날, 비가 막 그친 뒤라 공기에는 잔잔한 습기와 차가운 향이 섞여 있었어요. 혜진은 양손을 단단히 모은 채 회의실 의자에 앉아 있었죠. 긴장이라기보다 아버지와 관련된 마지막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무거움이 더 깊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앞에 놓인 서류철과 도장, 그리고 차갑게 반짝이는 회의실 조명까지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죠. 변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온화한 미소를 지었지만 표정에는 전달해야 할 내용의 무게가 고요하게 드리워져 있었죠. 박혜진님, 기다리셨죠? 오늘은 고 박종태님께서 남기신 상속 관련 문서와 지시 사항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혜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이 천천히 조여왔고 오래 숨겨져 있던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예감이 깊게 스며들었죠.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열었어요. 우선 상속재산의 기본 내역부터 설명드릴게요.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혜진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켜며 손끝에 힘을 줬어요. 서류가 넘어가는 소리가 회의실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죠. 고 박종태님 명의의 강남 소재 건물 총 5채가 생전에 이미 전부 혜진님 단독 명의로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어요.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심장 박동만이 또렷하게 들렸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건물 5채 전부가 혜진님 명의라는 의미입니다. 수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해두신 기록이 남아있어요. 임대차, 계약 역시 모두 혜진님을 대표자로 변경해두셨고요. 혜진은 말문이 막힌 채 변호사의 입모양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남이라는 단어도 건물 5채라는 단어도 머릿속에서 제대로 의미를 맺지 못하고 흩어지고 있었죠. 아버지는 평범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온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이런 거대한 재산을 자신에게 남겼다는 사실이 쉽게 연결되지 않았어요. 저한테 왜요? 아버지는 이런 얘기 한 번도. 유언장에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는 한 장을 떼어 조심스레 혜진 앞으로 밀어두었죠. 종이 위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내 딸 혜진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이 아이는 늘 혼자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혜진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참아내던 감정이 목끝까지 밀려오며 가슴 안이 뜨겁게 파도치는 것 같았죠.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도영의 태도, 결혼 생활의 힘들, 말하지 않고 넘겼던 억울함들까지 모두. 하지만 단 한 번도 묻지 않은 이유가 이제야 선명하게 이해됐어요.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죠. 사실 이 건물들은 거의 20년 전부터 준비해 오신 자산입니다. 변호사는 몇 장의 서류를 더 보여주었어요. 오래된 임대차 계약서들, 유지보수 내역서, 재산 이전 시점. 건물 관리를 모두 직접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분이나 외부로 절대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로 하셨습니다. 혜진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머릿속은 하얘졌지만 단 하나는 명확했죠. 아버지는 숨긴 게 아니라 지켜주기 위해 숨겼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걸 저한테. 혜진님은 지켜야 할 게 많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요.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듯했죠. 혜진아, 너가 네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눈물이 조용히 흘렀지만 혜진은 닦지 않았어요.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깨달음 그리고 감사였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고 박종태님이 직접 남기신 메모입니다. 가족 외에는 열어보지 말아달라고 하셨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오래 보관한 듯 가장자리가 조금 달아 있었죠. 회의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쳐갔어요. 건물 문을 나서며 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죠.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무너짐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진심이 세상 밖으로 조용히 드러난 거였죠. 법무법인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혜진은 가방 속에 든 봉투의 온도를 계속 느끼고 있었어요. 손을 떼어도 마음속에서는 따뜻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건넨 손길처럼 느껴졌어요. 강남 건물 5채. 그 사실이 아직 현실 같지 않았지만 유언장에 적힌 짧은 문구가 그 모든 것을 사실로 만들고 있었죠. 집 문을 열자 은지가 가장 먼저 다가왔어요. 엄마, 갔다 왔어요? 무슨 얘기 들었어요? 혜진은 은지의 눈을 마주보고 잠시 말문을 잇지 못했어요. 말할 수도 당장은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었죠. 아직은 마음이 정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조금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나중에 얘기할게. 은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엄마가 들고 있는 가방끈을 조심스럽게 다듬어 주었죠. 그 작은 손길이 오히려 더 울컥하게 다가왔어요. 도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만 켜진 상태였죠. 그의 시선은 혜진의 얼굴과 가방을 번갈아 오르내렸어요. 생각보다 빨리 왔네. 상속 이야기는 금방 끝난 거야? 도영의 말투에는 무심함과 얄팍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귀찮음 속에서 슬며시 튀어나오는 관심 같은 느낌이었죠. 혜진은 그 뉘앙스를 바로 알아차렸어요. 그냥 절차만 안내받고 왔어요. 별거 아니래요. 혜진은 일부러 가볍게 말했어요. 숨을 들이킬 때마다 가슴은 아릿하게 조여왔지만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고 있었죠. 도영은 잠시 멈칫하며 아내의 얼굴을 살폈어요. 별거 아닌데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혜진은 잠시 말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그냥 아버지 일 때문에 아직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의문을 담고 있었죠.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말인데 오늘만큼은 그 눈빛이 오래 머물렀어요. 그때 도영의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어요. 화면을 본 도영은 아주 미세하게 표정을 바꿨죠. 짧게 숨을 들이켰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 그는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거리가 있어서 통화 내용은 흐릿하게 들려왔죠. 나 지금 집이야. 아니, 아직 얘기 못했지. 오늘은, 좀 복잡해. 혜진은 손끝이 순간 차갑게 식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확히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몰라도 그 목소리 톤만으로도 회사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죠. 잠시 뒤 도영이 돌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통화 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고 은근한 기분 좋은 기운까지 스쳐갔죠. 그래서 상속 관련해서 뭐래요? 혹시 빚 같은 건 없죠? 도영은 무심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혜진은 그 안에 숨은 작은 기대를 읽어냈어요. 아버지가 남긴 게 혹시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될까 하는 그 얕은 소망 같은 눈빛. 그 눈빛을 보는 순간 혜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문 하나가 딱 하고 닫히는 걸 느꼈죠. 빚도 없고 챙길 것도 없다더라고요. 그냥 절차 확인하러 간 거예요. 아주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말 안에는 당신에게 말할 건 없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도영은 더 묻지 않았지만 의문을 감추지 못한 눈빛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밤이 되자 은지는 방으로 들어갔고 도영은 TV 앞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채널을 계속 돌리고 있었어요. 혜진은 혼자 부엌에 서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죠. 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동안 낮에 변호사에게 들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남긴 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혜진이 흔들리지 않고 살도록 남겨둔 울타리였죠. 그때 복도에서 도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낮고 선명하게. 아직 말 안 했어. 타이밍 좀 봐야지. 혜진은 컵을 내려놓는 손이 멈췄어요. 타이밍? 말 안 했다? 그 짧은 문장이 온몸을 훑으며 소름처럼 번졌죠.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도영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은 더 이상 가족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혜진은 천천히 침실 문을 닫으며 결심을 다졌어요. 도영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이유도 기대할 필요도 없었죠. 아버지가 남긴 5채의 건물처럼 이 진실도 이제 온전히 혜진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녀는 마음을 단단히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가 되자 도영은 퇴근하자마자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한 눈빛이었죠. 서류철에는 상담받은 변호사 명함과 정리해온 메모들이 들어 있었고 그는 자기 생각에 확신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펜을 굴리고 있었어요. 혜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그의 모습을 힐끗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어떤 말도 이 사람에게 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도영은 서류를 다듬더니 의자에 기대며 입을 열었어요. 우리 사이가 이 정도면 뭐 조정 들어가도 금방 끝나겠네. 당신도 인정해야지. 서로 힘들었던 거. 혜진은 젖은 손을 닦으며 조용히 거실로 걸어갔어요. 그의 말투는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사람의 여유였죠. 조정 날짜 잡히면 알려줘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도영은 그 안에서 감정을 조금도 잊지 못하는 듯 했어요.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끌고 간다고 믿고 있었죠. 다음 날 조정기일 안내 봉투가 도착했어요. 도영은 서류를 뜯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죠. 위자료는 뭐 굳이 얘기할 것도 없겠지.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 말이 혜진의 귀에 선명히 박히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피로가 또 한 번 떠올랐어요.
그는 정말 단 한 번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본 적이 없었죠. 그날 저녁 시댁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잠시 망설이다 혜진은 통화를 받았죠. 혜진아, 도영이가 그러는데 너네 이혼한다면서? 예, 그렇게 됐어요. 뭐, 둘이 알아서 정한 거겠지. 근데 말이다.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 아니냐? 요즘은 다 그렇게 하더라. 혜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공평? 그 단어가 이 순간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굳이 따질 필요도 없었죠. 도영이 회사 일도 힘든데 이혼하면서 억울한 일 생기면 안 되잖아. 혜진아, 너는 착하니까 잘 얘기 좀 해라. 마치 도영이 손해보지 않게 해줘라는 듯한 신우이의 말은 뒤틀린 배려처럼 느껴졌어요. 그 말들 안에 혜진을 위하는 마음은 한 줌도 없었죠. 전화를 끊은 뒤 혜진은 거실에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방금 전 들렸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죠. 도영의 잘못은 말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이익만 계산하는 태도, 그 모든 게 오래된 상처처럼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도영은 다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상속 얘기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사신 집 정도만 남은 거 아니야? 다른 큰 건 없지? 그 말에 혜진은 순간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죠. 아니, 별거 없어요. 집 한 채도 안 남으셨어요. 그 말은 절반은 진실, 절반은 침묵이었어요. 진짜 진실은 가방 속 서류에, 아버지의 유언장에, 강남 건물 5채 안에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며칠 뒤 조정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섰어요. 도영은 밝은 표정으로 걸어가며 말했죠. 이런 건 금방 끝나 재산도 별거 없고 자녀 양육도 이미 끝났고 난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면 되는 거니까.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버지의 말이 다시 떠올랐죠. 이 아이는 늘 혼자였다. 오늘만큼은 그 문장이 더 깊게 가슴에 박혔어요. 조정실 문 앞에서 도영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말했어요. 내가 먼저 얘기할게.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건 확실히 말해야지. 혜진은 도영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었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자신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 그걸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조정실 문이 스르르 열리고 법원의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혜진은 알았어요. 이 모든 과정의 끝에서 진짜 무너지는 사람은 도영이라는 걸요. 조정 날짜가 잡힌 뒤 며칠 후 두 사람은 재산 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해 각각 서류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법원에서 요구하는 목록은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재산 보유 현황까지 아주 세세했죠. 혜진은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들을 그대로 정리해 제출해 두었고 도영은 마치 별일 없다는 듯 종이 서류 몇 장만 들고 와 있었어요. 그는 이 과정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표정이었죠. 제출된 서류들은 법원에서 먼저 확인한 뒤 조정위원과 양측에 나눠 전달됐어요. 조정실 안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죠. 도영은 팔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자신만만한 얼굴로 혜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뭐 이렇게 보면 서로 숨길 것도 없고 생각보다 금방 끝나겠죠. 그의 말투에는 당신은 가진 게 없다는 확신이 깔려 있었어요. 혜진은 그 말에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고 그저 제출된 서류철만 바라보고 있었죠. 조정위원이 서류철을 넘기며 먼저 도영의 재산 명세서를 확인했어요. 김도영 씨는 특별한 재산은 없으시네요. 예금 계좌 몇 개와 퇴직연금 정도, 부채도 없고요. 도영은 그 말에 어깨를 으쓱하듯 올리며 미소를 지었죠. 네, 저야 뭐 깔끔하게 살았으니까요. 그의 말은 지나치게 가벼웠어요. 이 자리의 무게를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았죠. 그리고 조정위원은 혜진의 서류철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첫 장을 넘기자마자 아주 작은 정적이 흘렀어요. 조정위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고 손가락이 서류 위를 천천히 더듬었죠. 박혜진 씨, 그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낮아졌어요.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죠. 등기부등본 내용이 맞는지 다시 확인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전부 제 명의예요. 조정위원의 손에 들린 펜이 잠시 멈췄어요. 강남구 삼성동 건물이 5채요? 그 순간 조정실안 공기가 완전히 굳어버린 듯 했어요. 처음엔 도영도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다음 문장이 이어지는 순간 그의 얼굴빛이 무너져 내렸어요. 모두 박혜진 씨 단독 명의로 이전된 기록이 있습니다. 도영의 팔꿈치가 테이블에서 천천히 떨어졌어요. 손끝은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고 눈동자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죠. 마치 믿고 서 있던 발판이 한순간에 사라진 사람처럼. 잠깐만요. 뭐요? 방금. 뭐라고요? 그는 조정위원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당황을 넘어서 공포에 가까운 표정이었죠. 건물 5채 전부가 박혜진 씨 명의입니다. 이미 이전이 완료된 상태고요. 도영의 입술이 가볍게 떨렸어요. 이어진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죠. 말이 되나요? 이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혜진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분노, 놀람, 당혹, 억울함까지 들이켜지듯 섞여 있었죠. 하지만 혜진은 단 한 번도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오래전에 준비해 두신 거예요. 나한테 남겨주셨고 이미 내 명의였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도영은 다시 조정위원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확인드리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박혜진 씨 단독 소유입니다. 도영은 의자에 기대려다 어정쩡하게 멈췄어요. 믿기지 않는 듯 혜진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 게 있었다고요. 당신이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조차 도영에게는 천둥처럼 내려앉는 충격이었죠. 이혼 조정과 위자료, 재산 분할은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박혜진 씨 명의 재산은 혼인 이전 및 독립 재산으로 확인돼요. 도영의 얼굴이 한층 더 창백해졌어요. 그 말은 곧 그 재산에는 손댈 수 없다는 의미였죠. 넓은 조정실 안에서 도영의 숨소리만 거칠게 들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흔적도 없었죠. 그러니까 분쟁할 건 없을 거예요. 그 말에 도영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리고 혜진은 조용히 생각했어요. 오늘이 도영이 무너지는 날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보호막이 비로소 자신을 살리는 날이라고요. 조정기일이 끝난 뒤 복도로 나오는 길은 유난히 길고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도영은 조정실 문을 나서자마자 길게 숨을 들이쉬었지만 그 숨이 곧 떨림으로 바뀌었죠. 클립을 꽉 쥔 그의 손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고 넥타이는 흐트러져 있었어요. 혜진은 그런 도영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마음이 흔들릴 법도 했지만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어요. 이제는 눈물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혜진아,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에는 조정실에서 보여주던 자신감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갑작스레 비를 맞은 사람처럼 초라하고 불안해 보였죠.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은 할 말 없어요. 필요한 건 법원에서 얘기하면 되죠. 그 한 문장은 도영의 무릎을 툭 꿇게 할 만큼 단단했어요. 이제 혜진의 뒷모습은 더 이상 부르거나 설득할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죠. 며칠 뒤
시댁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조정 결과를 들은 모양이었죠. 혜진아. 말이다. 우리가 잘 몰랐네. 네가 그렇게 큰 재산이 있는지는. 혜진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제 재산이지. 도영 씨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잠시 끊겼던 전화기 너머에서 신우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래도 도영이도 힘들었잖아. 결혼 생활하면서 도움 준 것도 있고. 도움이라는 단어가 혜진의 가슴을 가볍게 멈추게 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대답했죠. 도움이라면 제가 훨씬 더 많이 줬어요. 아버지 병간호할 때 도영 씨는 어디 있었는지 어머니랑 언니는 잘 아시죠? 전화기 너머로 깊은 침묵만 흘렀어요. 오래된 오만함이 빠져나간 자리에 당황과 계산만 남은 침묵이었죠. 그날 오후 도영이 집 앞에 찾아왔어요. 빗줄기가 흩어지는 날이었고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서 있었죠. 어깨와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초라해 보인 건 그의 표정이었어요. 혜진아, 나 진짜 몰랐어. 너가 그런 걸 갖고 있는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하려다 무너지는 모습이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었죠. 도영 씨, 옛날 같았으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혜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인내와 상처의 시간이 그 한마디 속에 모두 담겨 있었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나한테 이혼 서류 던졌을 때 우린 그때 이미 끝났어요. 도영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도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는 화면을 보고 얼굴빛이 단번에 굳어졌죠. 연락처 이름은 서로 시작하는 여자 이름. 그 짧은 글자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나한테는 말 안 했어도 그쪽엔 다 얘기했나 보네요. 도영은 급히 화면을 끄며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어요. 아니, 그게 그냥 사람이. 괜찮아요. 지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은 도영을 완전히 주저앉히는 결정타였어요. 그날 밤 혜진은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의 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메모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죠. 짧고 단단한 문장이 담겨 있었어요. 혜진아, 네 삶을 너의 손으로 지켜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릴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흐르지 않았어요.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건 깊은 안도의 숨이었죠. 도영과의 삶은 끝나고 있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혜진은 깨닫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5채의 건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그녀가 앞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준 자유의 증표였죠. 그리고 혜진은 그 자유를 지킬 사람이었어요. 이혼 판결이 내려진 날 법원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쳐갔어요. 오래된 문이 천천히 닫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길이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도영은 건물 계단 아래 서 있었어요. 느슨하게 풀린 넥타이, 구겨진 서류 봉투, 그리고 공허한 눈빛. 혜진을 보자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허탈한 숨만 길게 빠져나왔죠. 그래, 잘 지내라. 예, 도영 씨도요. 혜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한 문장이 긴 세월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거실에 앉았어요. 바닥에 내려앉은 고요함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은지가 엄마 옆에 조용히 와서 앉았어요. 엄마, 힘들었지? 근데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은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길이 오랫동안 혜진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감정을 천천히 풀어주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강남 건물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혜진은 숨을 고르고 첫 번째 건물로 향했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그녀를 향했죠. 박혜진 대표님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 한 단어가 가슴 깊이 내려앉았어요. 부담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자리에 이제야 발을 제대로 디딘 느낌이었어요. 건물 옥상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보자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왔어요. 혜진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건 5채의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네 삶을 너가 선택해라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 마음이 옥상 위 바람과 함께 등을 조용히 밀어주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녁 혜진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아버지의 메모를 다시 꺼내 펼쳤어요. 혜진아, 네 삶을 너의 손으로 지켜라. 짧고 단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답이 담겨 있었어요. 혜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어요. 자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는 무엇을 되찾았는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마지막으로 도영에게서 남은 서류가 도착했어요. 얇은 종이 한 장, 확인 도장 하나. 그걸 보는 순간조차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어요. 시작도 끝도 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된다는 사실이 오히려 속 시원했어요. 시댁에서도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 며칠은 다급히 연락해오던 목소리도 조정 결과가 전해지고 난 뒤부터는 서서히 사라졌죠. 그 침묵은 비수처럼 날카롭지 않았어요. 그저 오래된 계절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것처럼 편안했어요. 어느 주말 혜진은 은지와 함께 늦은 점심을 만들고 있었어요.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둘만의 식탁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오랜만이었죠. 엄마, 앞으로는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그래, 이제 진짜 그러고 싶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 안 구석구석에 퍼져갔어요. 그 소리가 혜진의 마음을 천천히 채워가고 있었죠. 그날 밤 혜진은 베란다 창을 열어 바람을 맞았어요. 멀리 보이는 도시는 조용히 빛나고 있었고 하루가 끝나가는 고요함 속에서 혜진의 마음도 잔잔하게 가라앉고 있었죠. 혜진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정말 이제야 괜찮아졌어요. 그렇게 혜진의 새로운 길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열리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흔들리지 않고 누구에게 붙잡히지 않고 이제는 오롯이 자기 발로 걸어가는 삶. 그 길 위에 혜진은 서 있었어요. 오늘 사연 마음에 닿으셨나요? 작은 공감의 손길이 큰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인생 사연관과 함께 다음 이야기도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